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항 이후부터 교미소 통상 조약까지 해서 살펴봤었죠. 그 이후에 교재 439쪽입니다.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 내용부터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개항 이후에 통상 개화론이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요. 사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부터 통상 개화론 주장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었어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개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개항이 되고 개항 이후에 정부의 개화 정책이 고종과 민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종과 민비 정부의 개화 정책이 1880년대부터 추진이 됐었던 거죠. 그럼 이 개화 정책의 밑바탕이 됐었던 것은 안으로는 중상실학, 밖으로는 청나라에서 전개했던 양무운동, 또 일본의 문명 개화론, 이거에 이제 안으로 밖으로의 영향을 받아서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뒤에 440쪽에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개항 전후의 주요 개화 사상가들의 활동 내용하고요. 밑에 우리나라 개화 사상 성립에 영향을 줬던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책들입니다.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441쪽에 개항 이후에 1880년대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개화 시책 있죠. 이 개화 시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신사 파견부터 살펴보시죠. 수신사는 일본에다가 3번에 걸쳐서 파견했습니다. 1차 김기수.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이 하나 있죠. 일동기후입니다. 1876년이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 괜찮더라 받아 먹자는 거고요. 2차는 김홍집이 갔다 왔죠. 1880년에.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온 책이 조선 책략이었습니다. 3차 수신사는 이모군란 이후에 박영효가 사제사로 갑니다. 이때 이제 태극기를 처음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사시찰단이 있습니다. 역시 일본입니다. 이걸 예전에 신사유람단이라도 그랬어요. 간혹 신사유람단이라는 표를 쓰기도 합니다.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박정양, 홍영식 등이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온 산업시찰단이에요. 일본은 거기에서 이제 잔류를 해가지고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사, 조사시찰단 또는 신사유람단은 어디에? 바로 일본에. 그 다음에 청나라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김윤식을 중심으로 해서 38명을 보냈습니다. 청나라 텐진에서 기기국을 두고 무기 제조 그리고 근대 군사훈련법 습득을 목적으로 해서 보냈죠. 근데 1년 만에 돌아옵니다. 재정난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대학 공부 정도 되는 수준인데 한 고등학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좀 딸렸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귀국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귀국한 이후에 영선사 귀국 이후에 정부에서 설치했던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기창입니다. 이 기기창은 청나라 양무운동 당시 기기국이라는 관청을 모방한 겁니다. 무기 제조 관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1882년 구미 제국과의 최초의 조약, 미국이죠.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 직후 1883년 보빙사 또는 보빙사절단에서 미국의 홍영식, 민영환, 서광범 등을 파견합니다. 그 중에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보빙사로 갔다 와서 가장 미국의 제도에서 감흥을 받았던 것이 우정업무입니다. 지금의 최신 업무예요. 그래서 이제 홍영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정국이 만들어지고요. 우정국 오픈식 날 1884년 10월 뭐가 터지죠? 갑신혁명이 터지죠. 그래서 그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일본의 수신사, 조사시찰단, 청나라 영선사, 김윤식. 일본에는 뭐죠? 미국에는 뭐죠? 보빙사 또는 보빙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도 걔네들 걸 보고 와서 벤치마킹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80년대 때 정부에서 제도 개편한 내용, 이제 본격적인 정부의 개화 정책이 나오죠. 바로 통리, 기무, 아문과 12사가 있습니다. 이 청나라 총리, 기무, 아문을 모방한 거고요. 뒤에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예하에 12개 관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리기무 아문과 12사가 설치가 됐다고 그래서 종래 의정부 6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종래 의정부 6조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통리기무 아문과 12사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뿐입니다. 12사는 밑에 4대4에서요. 이용사까지 해서 12개 관청입니다. 업무가 분담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자로 하겠습니다. 군제 개편이 단행됐죠. 중앙군은 뭐죠? 이영. 지방군은 그대로 소고군 체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식 군대가 하나 만들어지죠. 뭐죠? 별기군입니다. 교련병대라고도 하는데요. 뭐 별기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신식 군대로서 무의영 예하에, 이영 무의영 장의영 아닙니까? 그래서 무의영 예하에 100명으로 구성이 된 근대식 군대예요. 사관생도를 양성을 하는데 여기에 일본인 교관 호리모도를 초빙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군제 좀 잠깐 좀 보고 갑시다. 군제를 보시면은 조선 전기 때 중앙군이 5위죠, 5위. 그렇죠, 5위. 이 5위가 나중에 5군으로 바뀌었는데 지방군 보겠습니다. 지방군은 영진군이었죠, 영진군. 이것이 이제 세조 때 뭘로 바뀌었냐면은 진관체제로 바뀌었어요. 이 진관체제가 명종대 을묘 외변 이후에 뭘 바뀌었냐면 재승 방략체제로 바뀌고요. 여기 이제 외란 도중에 진관체제를 복구했었던 양천혼성군 체제였죠. 서고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중앙군 바로 5위가 5군영으로 바뀐 거죠. 물론 5군영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설치가 됐다. 그러니까 임기 응면시로 설치가 됐다는 것이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었었죠. 그런 이제 5군영이 정부의 개화정책입니다. 1880년대 이영, 무이영, 장어영에서 이영으로 바뀌었고요. 지방군은 그대로 소고군 체제 유지가 됩니다. 이 이영이 나중에 을미개혁 때 가면은 1895년입니다. 을미개혁 때 가면은 친위대로 바뀌고요. 그리고 소고군은 진위대로 바뀌죠. 여기에 대한제국 때 1897년에 가면은 시위대로 가고요. 진위대 그대로 진위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입니다. 정리칠조약이라도 그래요. 이거에 의해서 군대가 해산이 돼요. 일본에서 군대가 해산됩니다. 조선의 군제 개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지금 이영과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뭐가 정부의 개화 정책이라면서 신식 군대 별기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별기군이 이제 신식 군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식 군대가 뭐가 되죠? 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군영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 이모군란으로 나오죠. 이모년에 구식 군인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반발이죠. 한편 1882년에 기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이 기무처가 나중에 1894년 갑오개혁 추진기구 군국기무처라고 그러죠. 기무는 기밀사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서 항구에 설치했던 세관인 해관이 설치가 됩니다. 해관은 요즘에 세관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는 18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의 개화정책,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목표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면에서는 전제군주제 있죠. 전제군주제를 뭘로 바꾸자? 입헌군주제로 바꾸자. 그 다음에 경제면에서의 개혁은요. 농업 중심의 봉건적인 경제구조를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 바꿔보자. 사회면에서는요. 양반 중심의 봉건적인 신분제도죠. 양반 중심의 봉건적인 신분제를 타파하고 근대적인 국민 평등 사회로 바꿔보자. 사상면에서는요.
성리학 일변도 사회 문화를 타파하고 서구의 근대 문화를 수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부가 1880년대부터 추진했었던 뭐라 한다? 개화 사상이라 한다. 그렇지? 근데 이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당시 개화 사상하고 정반대되는 사상,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정, 척사 사상이란다. 그러니 위정, 척사 사상하고 개화 사상 공통점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이 두 사상은 상극된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 이제 개화 세력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양반 유생들은 이거를 고집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상의 충돌이 결국은 1882년 이모군란으로 나오고 이모군란의 결과가 1884년 갑신정변이고 갑신정변의 결과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고 동학농민운동의 결과가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말이죠. 계속 인과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화의 목표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밑에 봅시다. 이러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성 양반 유생들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밑에 위정척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리학의 명문론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존, 화, 양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뜻은 뭔가요? 화를 존중하고 이를 뭐한다?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화는 중국입니다. 한족을 얘기했죠. 한족을 존중하고 화가 아니면 오랑캐로 규정해서 배척한다는 거죠. 이게 19세기 때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 정, 척, 사, 라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로 넘어가는 거죠. 바른 걸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된 것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여기서 뭐냐 하면 정이고요. 이가 뭐죠? 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성리학은 통치 이데올로기로 계속 잔존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19세기 때 그 위정척사 사상으로 계승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또 의병운동이 있죠. 그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위정척사 사상은 언제 때 처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요. 1860년대 처음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1860년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요. 각 시기별 위정척사 운동의 동향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우리는 60, 70, 80, 90년대까지만 시기별로 끊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보겠습니다. 442쪽에 1860년대 때는 한참 열강의 통상을 요구해 오던 시기예요. 그러면 유생들은 통상을 하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통상 반대, 그 다음에 척화 주전. 척화 주전은 무슨 뜻이야? 화를 배척하고 그리고 주전, 싸우자는 겁니다. 화해하는 걸 배척하고 싸우자. 그리고 내수 외양이라고 있죠. 안으로 우리 걸 지키고 우리 것이 아닌 것은 배척하자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통상 반대, 척화 주전, 내수 외양. 몇 년대 때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1860년대 때.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야? 밑에 이양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1860년대 흥선대원의 개혁 정책에 양반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반대했는데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는 같이 의기투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기정진의 통상 반대론에서 기정진의 노사문집에 보면은 나와 있는 사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럼 이제 70년대로 하겠습니다. 70년대 때는 우리가 개항이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유생들은 개항을 하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개항 불가. 그럼 왜 개항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됐어요? 외양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유인석, 최익현 등입니다. 최익현의 5불가소가 있죠. 밑에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내용을 보면은 제법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항 이후에 최익현이 우려하고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정측사운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애국적인 사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개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거죠. 이 체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유생들은. 이게 이제 위정측사 사상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때에 개항 불가, 외양 일체. 그래서 누구요? 바로 유인석, 최익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80년대라고 했습니다. 80년대 때는 뭐 70년대 개항을 하니 많이 했지만 결국은 개항이 됐죠. 80년대 때는 정부가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반 유생들은 개화 정책 하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 말자고 그러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밑에 뭘로 나와요? 홍제학의 만원 척사서입니다. 고종과 민씨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하는 거죠. 여기다가 김홍집의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면서 나타났던 영남 만인소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만소를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 10,000명이서 상소를 올린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1881년에 이재선 사건이 있습니다. 이재선이는 누구냐면은 흥선대원의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1873년에 물러났다고 그랬잖아요. 흥선대원군 63년에 등장해서 73년에 물러가서 지금 어디에 칩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사저 운현궁에 칩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운영에 칩거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재선이를 서자했던 이재선을 앞세워서 고종과 누구를 민비를 밀어내고 다시 정권을 찬탈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야. 이게 이재선 사건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재선 등이 처형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80년대 때 영남 만인소 사건,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그 다음에 이재선 사건 다 몇 년에 터지냐면 1881년에 터졌어요. 1881년은 신사년입니다. 그래서 1880년대 때 위정척사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사척사운동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90년대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항일의병운동 그러면 제1차 을미의병이 1895년이거든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따른 반발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인석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맨 밑에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교재 44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명성황후세 사건, 그리고 단발령에 따른 반발로 뒤에 유인석, 문석봉, 그렇죠? 이송,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에서요, 90년대까지만 위정척사운동의 각 시기별 동향을 끊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90년대 이후에는 위정척사운동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2차 을사병도 있고요. 3차 정류병도 있고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때에 계속 의병운동이 나옵니다. 우리는 60년에서 90년대까지만 끊어서 각 시기별로 위정척사운동의 동향과 거기에 대표된 인물군들 있죠. 나눠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45쪽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둘째 줄 보겠습니다. 이 위정척사운동은 나중에 윤선학, 곽기락 등 일부 유생층 가운데 일부 혁신적인 인사들은 유교 문화를 계승하면서 서양의 물질 문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하며 개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즉, 이 위정척사 사상가 중에는 일부 개화 사상에 흡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띤 주장을 했던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동토,
도는 정신문화입니다. 서기. 그러니까 정신문화는 동양의 것이다 두고 동도, 기술문화는 서양의 것을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뭐예요? 이거는 위정척사죠. 이거는 뭔가요? 개화입니다. 그래서 위정척사와 개화 사상의 절충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화의 방향 목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개화 사상으로 가려다가 갑신정변으로 발목을 잡혔고요. 그래서 정신문화는 우리 것에 토대를 두고 기술문화만 받아들이자.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 취사선택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자, 여튼 이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사상의 공통점은 있다, 없다. 그것이 이제 충돌해서 터진 사건이 바로 밑에 1882년 이모군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모군란을 보기 전에 일단 이 근대 개항 이후에 여러 가지 사상 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개항 이후에 근대 사상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 말고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근대 사상의 성격을 잠깐 좀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 근대 사상은 일단 개화 사상에서 보면은 급진 개화 사상하고요. 그 다음에 온건 개화 사상이 있어요. 이건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 개화 사상, 온건 개화 사상이 나눠집니다. 즉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니고요. 이모군란 이후에요. 여기다 이제 위정척사 사상이 있죠. 여기 이제 동학 사상도 나옵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때 나오죠. 물론 동학은 1860년 경주 잠반 체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동학 사상. 그 다음에 독립협회 1896년에 결성이 되죠. 독립협회 사상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3대 사상에서 독립협회는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사상이라고 일하죠. 이 사상의 성격을 우리가 좌표상에다 좀 한번 그려봅시다. 이 사상 중에는요. 외세 배격적인 사상도 있고요. 외세 배격. 일부는 외세 타협적인 사상도 있어요. 또 하나 이 사상 중에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체제 유지적인 사상도 있지만은 그 체제를 타파하려는 체제 개혁적인 사상도 있어요. 그럼 저 사상을 좌표에다 한번 끼워봅시다. 먼저 급진개화 사상부터 한번 볼까요? 급진개화 사상은 외세 배격이냐 아니면 외세 타협이냐? 외세 타협입니다. 이때 외세는 어디냐 그러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반기를 든 것이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급진개화는 외세 타협인데 이때 외세는 일본이다. 그럼 다시 급진개화는 체제 개혁이냐 체제 유지냐? 체제 개혁이에요. 그래서 입헌 군주제로 바꾸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래서 체제 개혁을 했던 갑신정변이 나오죠. 그래서 급진개화 사상의 좌표는 여기에요. 외세 타협적이며 체제 개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이 온건개화 사상은 이모군란 이후에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1882년에 고종과 민비 등은 여기 온건개화파로 해당이 되죠. 이 온건개화파는 외세 배격이냐 외세 타협이냐 그러면 외세 타협이에요. 이모군란 이후에 민비가 충주로 도망갔다가 재집권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청의 도움을 받거든요. 청나라. 그래서 외세 타협적이며 그래서 민비 재집권한 후에 대외 정책이 뭘로 나와요? 친청 4대 보수 정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온건개화는 체제 개혁이냐 체제 유지냐? 체제 유지예요. 민비 정권의 체제 유지에 대해서 친청 정책을 추진했던 그 온건개화 사상. 이거 나중에 이모군란 이후에 두 세력 성향을 다시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얘네들은 체제 개혁적이며 외세 타협적이고 얘네들은 외세 타협적이며 그 다음에 체제 유지다. 근데 외세는 얘네를 얘기하는 외세는 일본, 얘네들이 얘기하는 외세는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편 위정척사 사상은 외세 배격이에요, 타협이에요? 외세 배격입니다.
무조건 우리 체제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성리학적인 체제를 지키자는 거죠. 그럼 체제 개혁이야 유지야? 유지죠.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의 좌표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동학 보겠습니다. 동학은 위정척사 사상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성리학의 주리 철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야? 외세 폐격이죠. 근데 안으로는 달라. 얘네는 봉건적인 체제를 지키려고 하죠. 얘네들은 반봉건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체제 유지가 아니라 뭐죠? 체제 개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독립협회 사상이 있습니다. 독립협회 사상은 독립협회는 외세 배격일까요? 외세 타협일까요? 외세 배격입니다. 외세 배격. 체제 유지일까요? 개혁일까요? 체제 개혁이에요. 독립협회도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그런 면에서 급진개합하고 바로 독립협회 사상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협회가 왜 외세 배격이냐라고 하는 거죠. 잠깐 봅시다. 독립협회 결성 배경은 1896년 2월 달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권파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권파천 그러면은 다음 중 열강의 이권 침탈에 계기가 된 사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열강 이권 침탈의 법적 근거를 했던 사건 뭐냐? 조항은 뭐냐? 최애국 조항이다. 그 최애국 조항을 가장 먼저 가져왔던 나라는 어디냐? 미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관파천에서 집이 텅 빈 겁니다. 이때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겁니다. 그 훔쳐간 것을 당시 서양의 서구의 개화 사상을 수용했던 독립협회를 결성했던 사람들이죠. 서재필 등이 독립협회를 결성해서 우리가 우리 걸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립협회를 1896년 7월 달에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도둑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걸 지키겠다는 거죠. 외세 배격이에요. 그 독립협회 이후에 이제 독립협회가 1896년에 해산이 되고 대한제국정부에서 그리고 독립협회는 보안회라고 하는 애국계몽 단체로 또 계승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독립협회가 왜 외세 배격이냐 그러면 아관파천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전개되는 근현대사의 사건들은 흐름을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위정척사 사상이죠. 이 위정척사 사상하고 이것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뜯어 고치려고 했었던 개화 사상의 충돌에서 비롯됐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뭐예요? 이모군란부터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 445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모군란의 발단, 배경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종과 민비가 개항 이후에 1880년대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죠. 고종과 민비의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모군란 99인과 관련된 부분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예개편이 있었죠. 오군영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5명에서 3명이 잘린 거예요. 구조 조정이 된 거야. 그리고 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2명도 나중에 이 민비의 개화 프로젝트에 의해서 보면 이것도 없어질 부대예요. 이것도 아예 없어질 부대입니다. 즉 5군영에서 2군영으로 되면서 나타났던 바로 군인의 수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5군영에서 2군영으로 바뀌고 신식 군대가 만들어졌죠. 그 신식 군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별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별무반과의 차별 대우입니다. 먹는 거,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얘네는요. 10석달치 월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월급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생계는 어떻게 꾸려놨냐면은 상업, 장사하는 겁니다. 뭐 이태원이라든가 왕십리라든가 이런 데서 야채를 재배해서 채소를 재배해서 판다거나 한강에 배가 들어오잖아요. 물건을 내리고 싣고 노동일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죠.
우리가 지금 이원양 이꼴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민비의 개화 정책 때문 아니냐. 그래서 얘네들과의 차별 대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네들 불만은 1881년에 이모군란 1년 전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폭동이 일어났어요. 81년에 두 번에 걸친 폭동은 얘네들의 지금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1882년 6월 달에 전라도에서 조운이 되어 옵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10달치 밀린 월급 중에서 한 달치를 지급합니다. 한 달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쌀에다가 모래하고요, 결을 섞어서 줘요. 쌀 반, 모래 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식구인들이 선해청 당상관 민교모를 찾아가요. 이거 뭐냐? 제대로 주라. 다 밀린 걸 다 준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달치 주는 과정에서 이러면 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교모가 오히려 저항하는, 항거하는, 반항하는 구식구인들을 잡아다가 치는 거예요. 여기에 구식구인들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해청 안에 도봉소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도봉소 앞에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교모 등을 잡아 죽이는 거죠. 도봉소 앞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별칭을 뭐라 하냐면 도봉소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얘 때문이니까 얘를 잡아 죽이자 해서 이제 어디로 가요? 경복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 길에 누가 합세했냐면 도시민들이 같이 합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피해자거든요. 개항 이후에 열강의 경제 침탈로 인해서 얘네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합세를 해. 그래서 일본 공사관 습격해서 불지르고 일본 공사관의 방안은 구식군인들이 한 건 아닙니다. 도망가면서 일본인들이 하고 한 거예요. 나중에 피해 배상은 조선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궁궐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때 이제 민비는 변복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충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 도시민과 구식군인들이 권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때 개화에 반대했던 누구를 찾아갔어요? 흥선대원군을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운현궁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대원군을 앞세우는데 대원군이 이 사건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대원군은 다시 재집권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1863년에 대원군이 등장했죠. 73년에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고 운현궁에 칩거하고 있었다가 다시 운현궁에서 대원군이 재집권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이재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로 끝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원군의 권력 장악 욕구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이 이모군란의 세력을 이용을 해서 재집권하려고 했어. 그래서 배후에서 이 사건을, 이모군란의 사건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사건을 위임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위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재집권해요. 언제 집권합니까? 딱 10년 만에 재집권합니다. 그러니까 1873년에 물러갔다가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정확히 10년이에요. 재집권해요. 재집권해가지고 언제까지 갔냐 그러면은 딱 한 달입니다. 33일이에요. 33일 동안 집권하면서 옛날 이 고종과 민비가 추진했던 개화 정책을 다시 전부 뒤집어 놓습니다. 자, 그것이 맨 밑에 보겠습니다. 445쪽에 그 이모군란의 경과 밑에 두 번째 칸입니다. 거기 보면은 흥선대원군의 재집권 그리고 마지막 줄 흥선대원군의 복고정치에서 옛날 체제로 다시 되돌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3일간 집권하는데 왜 33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민비가 지금 변복을 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충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옛날에 고종과 민비가 개화정책을 추진할 때 청나라에 누구를 보냈었어요? 영선사라고 해서 양무운동 당시 청나라 개화운동 당시에 김윤식을 보냈었죠. 그렇죠? 김윤식을 보내서 33명의 유학생들을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주로 도망간 민비가 청나라에 가 있는 김윤식에게 급히 연락을 합니다.
조선에서 이모군란과 대웅군 재집권의 사건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에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이 김윤식이 청나라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약 3,000명 보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충주로 도망갔던 민비가 뭐라는 거야? 재집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비 집권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청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비가 재집권한 이후에는 옛날 개화 정책이 어때요? 이제 추춤해 버립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민비는 친, 청, 사대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친청 사대 정책을 추진하니까 옛날 개화 정책 추진할 때에 일본의 수신사라든가 조사시찰단 등으로 갔던 얘네들이 왜 친청 사대합니까? 반대하는 거죠. 계속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분당이 되는 거죠. 분당이. 그치?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급진 개화파가 되는 거고요. 급진 개화파.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제 친청 사대를 했던 민비를 중심했던 세력들이 뭐가 되는 거죠? 옹건 개화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개화 세력이 급진 개화파, 옹건 개화파 나눠진 것은 지금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눠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 개화파와 옹건 개화파로 나눠졌다. 그래서 급진 개화파나 옹건 개화파나 다 외세 타입인데 이때 얘네들 외세는 어디였다? 얘네 외세는 어디죠? 급진 개화파 일본이 되는 거죠. 얘네들의 외세는 어디예요? 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옹건 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 갑신정변 부분으로 먼저 좀 넘어가서 이 두 세력의 세력 비교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뒤에 448조 좀 넘어가요. 맨 위에 있죠. 자, 옹건개화파, 수구당, 4대당 했습니다. 수구의 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고요. 4대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대했다? 청에 사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후자 급진개화파는 개화당이며 독립당이에요. 그래서 독립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지 완전한 자주 독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전자 옹건개화파 김홍립, 김윤식, 어윤중. 후자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자, 전자는 집권 실세였으며 민시정권과 결탁돼 있고 후자는 소장파 관료들입니다. 좀 젊은 20대 뭐 이런 30대 초반이었죠. 자, 정치적으로는 전자는 친청 사대, 후자는 자주 독립입니다. 이 독립은 어디로부터의 독립이라고요?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주장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전자는 점진적인, 후자는 급진적인. 개혁의 모델은 전자는 어디야? 청나라 양문동입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후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입헌군주제, 급진적인, 한판에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나눠진 이후에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합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정난입니다. 재정난. 돈이죠. 재정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옹건개화파 있죠. 얘네들은 화폐를 발행하자. 돈 없으니까 화폐를 찍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해가지고 당, 오전이라는 화폐가 발행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돈을 찍어냅시다라고 할 때 얘네들은 반대합니다. 돈 찍어내면 어떡하느냐. 나중에 돈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오자. 꼬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본이냐. 얘네들은요. 그 개항 이후에 수신사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등으로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안면도 있고 또 일본에 또 잘 아는
G1파도 있어 G1 세력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 300만 원 정도만 빌려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고종이 그러면은 니네를 주장대로 돈도 찍어내고요. 너네를 주장대로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와라. 그래서 양쪽 다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독일의 멜렌도르프란 사람의 후원을 얻어서 당오전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본에 가서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뭘 믿고 빌려주겠냐는 얘기죠. 집권의 실세는 얘네들인데. 그래서 17만 원을 줬습니다. 쉽게 하면은 17만 원도 작은 돈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17만 원의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비나 좀 해가라. 무슨 300만 원이냐? 돈 없다. 이거나 줄 테니 갖고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얘네를 주장은 됐고 화폐 발행으로 얘네를 주장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자꾸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자꾸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의 수단을 강구를 하는 거죠. 이때 마침 얘네를 배후해서 일본이 뭘 했어요? 야, 너네를 뒤집어 엎어라. 우리가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후원해 주겠다라고 뒤에서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걸 믿고 1884년 우정국 개국식 날 얘네를 친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 이모군란의 결과가 원인이 됐다는 뭔가요? 갑신정변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얘네들이 후원도 안 해줬고, 그렇죠? 또 얘네들과 결탁했던 청나라가 들어와서 얘네들 친 겁니다. 3일 찬하다라고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 세력이 굳건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는 갑신정변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과정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446쪽에 갑신정변 다시 이모군란 이후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조약이라든가 또 사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446쪽에 그 관제 개편이라든가 군대 조직 개편이라든가 청의 내정 간섭과 정계적인 침략이라든가 맨 밑에 일본과 재물포 조약 또 조일 소조 속약 체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뭐냐? 그럼 앞장에 나온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이모군란의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청의 내정 간섭과 경제적 침략이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봅시다. 먼저 청은 원세계 위안스카이죠. 그 다음에 오장경 등에 지하는 군대를 보내서 3,000명 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웅군을 납치해 가버렸어요. 대웅은 언제 돌아왔냐면 갑신정변이 터지고 나서 다음에 1885년에 들어옵니다. 갑신정변 당시 개혁 요강 1조에 청에 잡혀간 등선 대웅군을 돌아오게 하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조선의 반청 세력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웅군을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정고문, 고문관들이 들어오죠. 군사고문의 원세계, 그 다음에 내정고문의 마젠창, 외교고문의 멜렌도르프, 그 다음에 세무고문의 영국인입니다. 로버트 하트 등이 들어와서 외교, 내정, 세무 다양한 분야의 고문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됩니다. 상민, 백성들이고요. 수륙은 바다와 육지죠. 무역장정입니다. 이 장정하고요. 조약의 차이는 뭐냐면은 장정은 상하 관계에서 체결한 겁니다. 조약은 수평 관계입니다. 평등 관계에서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상한 게 다른 나라하고 체결할 때는 다 조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약이라 하지 않고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지네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라고 이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해서 조선에서의 경제 침략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청나라의 조선에서의 경제 침략이 강화되면은 누가 불리할까요? 상대적으로 일본이 불리합니다. 왜 일본이 불리하냐? 그러면 보세요. 조선의 개항은 누가 시켜놓은 거예요? 일본이 조선의 개항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조선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청이 있잖아요. 청이 있습니다.
군신 관계에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청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이 강화도 조약 제1조에 뭐라고 명시했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게. 그래서 일본은 개항 이후에 조선에 대한 정치적인 침략은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주로 뭘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침략을 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그치?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통상장령이 체결되면서 경제적인 침략도 제대로 못할 그런 지경이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피해를 본 겁니다. 이제 피해를 본 거죠. 전체적으로 이모군란 후에 조선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냐 그러면은 청나라 세력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모군란 후에 일본과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밑에 제물포 조약이 있죠. 이 제물포 조약은 대체는 조선에서의 일본인 어떤 보호 차원에서 군대 주둔이라든가 또 이모군란 당시에 피해 배상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모군란의 주요 내용이에요. 뒤에 제물포 조약의 주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뒤에 제물포 조약이 있습니다.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뭐 배상금 운운하는 게 있습니다. 이모군란 때 피해자, 일본인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이고요. 5조 봐봐요. 5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시켜 경비에 임하는 것을 허용할 것. 그러니까 최초로 외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리고 조일, 수호조규, 속약이 있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말씀드렸었죠. 부산, 원산, 인천의 간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하고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활동 범위 내게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러니까 1884년이 되는 거죠. 100리로 확대해서 계속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1년 뒤에는 양화진을 또 개시한다. 개시는 개장한다는 거예요. 양화진은 서울로 도는 입구 쪽입니다. 서울로 한강 하류 쪽이 되는 곳이죠. 두 번째는 일본 공사, 영사와 수행원이 조선 내지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 내지의 여행의 자유 허용. 이것이 두 개 조항입니다. 조일, 수호조규, 속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결과 5조 내용이 있었죠. 6조 내용이 있죠. 제물포조약에 조선군 대관을 특파해서 일본군에 사죄한다 해서 그 후속 조치로 박영효가 일본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파견될 때 태극기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1883년에 공식 국기로 공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이때 그린 태극기는 태극의 모양, 물결 모양의 그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과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과 일본의 조선에서의 동향을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 급진, 온건기아파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 뒤집으려다가 실패한 갑신정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갑신정변에서 누락된 내용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뒤에 1884년 이모군란의 그 과정에서 우정국 사건이 있죠.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 사진의 우정국은 서울 종로이가 일가 쪽인가요? 조계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최신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정국 사건 이후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웅으로 옮기고요. 신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요강 14개 조를 발표를 해요. 밑에 개혁요강을 좀 살펴봅시다.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해대에 행하던 조공혈의를 폐지한다. 대원군이 언제 청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이때 1882년이죠. 이때 청나라에 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에 돌려보내줍니다. 돌려보내준 이유는 1년 전에 갑신정변 때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조선에서 반청 세력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원군을 돌려주고 85년에. 또 85년에 러시아가 또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인계철선으로 대원군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5년에 돌려보내줬었어요.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에서 14개조입니다. 14개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3조 좀 보겠습니다.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며 그랬죠. 자, 지조법은 지조법입니다. 토지제도 개혁이 아니에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제도의 개혁입니다. 토지제도 개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그래요. 가진 자 중심의 개혁이거든요. 하층민의 주장은 반영이 안 됩니다. 7번째, 규장각 폐지는 학문의 독점 방지 목적입니다. 9번째, 해상공국 혁파가 있죠. 해상공국은 바로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던 기구예요. 누가? 민비정부에서, 온건개혁파에서 그거 혁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번째,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거는 왕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헌군주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6조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해서 14개조 조항입니다. 그 중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2, 3, 4, 7, 8, 9, 11, 12, 13, 14에서 이건 따로 묶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갑오개혁 때 반영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갑오개혁 때 1894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4개조 조항을 마련해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일본이 배후 지원도 안 해주고 또 개혁 세력이 재형성이 안 됐고, 그렇죠? 그래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실패 원인 해가지고 뒷장까지 나와 있는데 뭐 청군의 출동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개혁 주체 세력의 기반이 뭐였다? 미약했다는 겁니다. 즉 급진 개합화 세력이 채 형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체결했던 조약 좀 보겠습니다. 450쪽에 한성조약하고요. 텐진조약입니다. 자, 한성조약은 어디하고 체결했던 조약인가요? 조선과 일본이에요. 역시 갑신정변 이후에 또 이모군란 이후에 피해 배상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일본인의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일본에 사죄할 것. 이게 산성조약 내용이고요.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텐진조약이 있죠. 1885년에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과 일본 간에 체결했던 조약입니다. 텐진조약 내용 미칠 좀 고놓읍시다. 넉 달 이내 공동 철수, 공동 파병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4개월 후에 군대를 철수하자, 둘 다. 그리고 조선에서 군대 파병할 일이 있으면 조선에 양국 군대 같이 파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밀줄친 내용이 나중에 1894년 6월달 조선에서 뭐가 터지죠? 청일전쟁이 납니다. 청일전쟁의 법적 근거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1894년 6월이면 동학농민운동 기간입니다. 동학농민운동 기간 동안에 동학군이 관군을 완전히 박살내죠. 그러니까 정부는 청나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1894년 5월 5일 날 아산만으로 들어와요. 근데 요청도 하지 않는 일본 군대가 5월 9일 날 인천으로 옵니다. 일본은 자동 개입한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양국 군대가 들어와서 충돌한 겁니다. 그것이 뭘로 나와요? 청일전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자동 개입하게 된 법적 근거예요. 그게 뭐냐?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은 양국 군대 공동철병, 공동파병 조항으로서 나중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근거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실패 이후 조선에서 여전히 어느 나라 세력이 강화됐죠? 청나라 세력이 강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가 있죠. 이거는 이 꼴 뭐냐? 바로 동학농민운동 있죠. 동학농민운동의 뭐가 된다? 배경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모군란의 결과가 갑신정변의 원인, 갑신정변의 결과가 동학농민운동의 원인, 인과관계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개항 이후에 정부의 개화 시책과 함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유생들의 위정척사 사상의 충돌에서 비롯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